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요, 방송대 계절학기, 취미와 예술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취미와 예술이요. 취미와 예술. 이 기출문제를 풀므로써 계절학기 나온 계절학기는 계절학기 학예 계절학기 과목을 풀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3년치에 총 한 150문제, 그렇죠? 150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좀 학우분들이 방송에 다니는 이런 분들이 계절학교에서 이제 지난 그 정규 학기 과정에서 놓친 이런 것들은 시험을 통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도록 제가 이제 풀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주는 강사는 없었어요. 학교 교수도 그렇고 기출 문제 풀는 사람이 없었죠. 보통 스타디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거를 풀었습니다. 스타디 이런 데서. 근데 또 스타디에서 푸는 거하고 또 이제 틀리니까, 물론 뭐 스타디에서 이렇게 방송대 그 스타디에서 이렇게 뭐 전문 강사를 두고 이렇게 하는 스타디 있어요. 근데 보통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그냥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이제 80학번 때니까 예전에 다 배웠던 과목들이,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볼까 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2017년 겁니다. 17년 거. 오늘 풀게 17년 거예요. 2017년도 거. 2017년도 거를 한번 쭉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시험 기출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기출 자료하고 반드시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교과서를 등한시하는 학생은 절대로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학생은 반드시 교재를 준비를 하셔갖고 이 교재를 막 그냥 씹어 먹듯이 그냥 다들 걸레가 되도록 보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기왕 공부하는 거 100점 맞으면 좋잖아요. 그죠? 기왕 공부하는 거라면,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요? 1번에 보면 다음 중 오늘날 다 갖고 계시죠? 기출문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계절학기 기출문제요. 그러니까 오늘날 취미라고 하는 말이 흔히 지니는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근데 답은 몇 번이에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취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생계 직업을 위한 게 아니고 아름다운 대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흥을 느끼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즐기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답이 2번이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문제가 교과서 어디에 있죠? 그쵸? 이 문제만 갖고 답만 내면은 이 문제가 이번에 나올 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문제 그 페이지에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근데 저 1번 페이지가 어딘가, 1번 문제가 5페이지에 있어요. 5페이지에. 5페이지 어디 보세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취미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취미란 게 크게 뭐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죠? 나누고 있는데, 뭡니까? 생계나 직업을 위한 활동이 아닌 스스로 즐거움 위한 여가 활동을 말한다라고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실줄 아셔야 돼. 아셨죠? 교과서를 쭉 읽으셔야 돼요. 이 시험 공부를 하시려면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교과서 어디 페이지에서 내가 봤지라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등하시하지 않고 보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보세요. 다음 중 유럽 문화에서 취미라는 용어가 원래 뜻했던 감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다? 미각이에요. 미각이요. 자, 근데 이게 다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요것도 페이지 5페이지에 있어요. 5페이지에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보면요. 유럽 문화에서 취미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미각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 그것이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그 뜻이 다양하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이게 교과서 어디에 있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쫙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디를 문제를 찍는다고 하는, 그럼 내가 어떤 강사는 그런 말 하죠. 내가 문제를 찍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는 사기꾼이죠. 그렇죠?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둘레를 이렇게 쳐줄 수는 있지만은 문제를 찍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 수능에서도 강남에 쪽집게 강사가 문제를 찍는다는데 다 사기죠. 에? 어떻게 문제를 찍어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거짓말이고, 다만 오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올해는 이러한 유해 추세가 나오겠다, 이런 문제가 이 페이지에서 나오겠다는 걸 감을 좀 잡을 수 있다는 뿐이지 어떻게 문제를 찍어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수험생들은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반드시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죠? 그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아시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미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3번 보세요. 자, 칸트가 나왔네요. 칸트, 그렇죠? 칸트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죠. 장애인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몇 킬로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사람은 세계 어떤 철학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자기만의 철학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같은 걸 제가 읽은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 읽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김영옥이라든가 누굽니까,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석학들이 얘기한 걸 갖다가 쭉 풀어준 걸 갖다가 자기가 그걸 갖다가 대독해 주는 것이지, 결국 순수 이성 비판을 내가 경험하고 칸트의 철학을 읽어보고 해서 판단하고 경험해서 강해지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3번 보세요. 꼭 강의하다 보면 엉뚱한 눈을 펴서 좀 미안합니다. 고칠게요. 보세요.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취미를 뭐뭐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봤다 그랬습니까?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미예요. 미. 아름다울 미예요. 미. 미의 미. 이 미예요. 미. 아름다울 미를 갖다가 판단하는 능력으로 봤다 그럽니다. 자, 근데 제가 그랬죠. 이게 지금 몇 번에 있어요. 교과서. 뭡니까? 6페이지에 있네. 6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단, 세 문단, 그죠? 쭉쭉 여기 네 문단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선천적으로 선을 직감적으로 관찰하는 도덕 감각뿐만 아니라 미를 직감적으로 판단하고 향유할 수 있는 감각인 취미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런 사회를 단적으로 드러낸 철학자가 바로 칸트로서 그는 판단력 비판에서 취미를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규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읽으시고 이런 거 끄집어낼 수 있어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대학원에서는요 한 뭐 700페이지, 800페이지 책을 주고 읽어. 요 한 세 문장을 놓고요 이 책을 읽고 뭐 보고서 제출해, 리포트 제출해. 이렇게 거든요. 죽는 거죠 뭐. 자, 그 다음 보세요. 4번입니다. 다음 중 17세기에 이르러 유럽 곳곳에서 나타난 박물관의 원형이 되었던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죠. 그건 뭐예요? 답은 3번 호기심이죠? 그죠? 호기심의 방이에요. 그죠? 예. 자, 근데 이게 다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아니? 이게 8페이지에 있어요. 8페이지. 8페이지를 펴보세요. 8페이지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있어요. 그죠? 17세기 이르러 유럽 곳곳에서는 호기심의 방이 나타났다 그래요. 캐비넷 오브 큐러스티라네요. 이렇게 호기심의 방. 네, 호기심의 방. 네. 호기심의 방이라는 게 이렇게 따릅니다. 자. 근데 이 방은 그 이름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기한 물건을 모아두는 수입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취미 활동이 이렇게 대중화된 거는 오래된 시점이 아닙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대중사회의 어떤 본격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취미 활동이 대중화된 거죠. 다양하게. 그렇죠? 그러나 그전에는 이 대중들은요,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국가에 의해서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국가에 대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45년까지. 근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이 대중들이 엄청난 희생을 바친 것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제 이 생각이 바뀐 거죠. 우리가 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 나는 부르짖으면서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이제 대중들, 개개인들이 이제 다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대중사회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죠.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대중사회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다지 오래된 게 아니라 했죠. 45년 해방된 이후에요. 아니,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요. 불과 몇 년입니까? 7, 8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불과 이렇게 대중화된 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알았죠? 다 페이지 8번에 있다 그랬죠? 예, 4번은 8번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음 중 유럽에서 사냥이 쇠퇴하며 19세기, 17세기 의 세력이 각광받게 된 스포츠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다? 네. 낚시래요, 낚시. 그렇죠? 낚시래요. 사냥이 유럽에서 상당히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사냥을 해서 영국 같은 데는 뭐 여우 사냥이라, 그렇죠? 토착 동물인데 여우 사냥을 해서 개들, 그렇죠? 여우굴 있잖아요. 여우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우굴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그죠? 이게 지피면이면은 그럼 이 굴을 뭐가 들어가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개를 키워야 되잖아요. 요만한 이 조그만 굴을 들어갈 수 있게끔 개를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진화시켜요. 교배를 자꾸 시켜서. 그래서 다리가 짧아요. 그죠? 숏다리에다가, 그죠? 짧은 다리에다가 체격이 아주 작아요. 그러면서 이런 개를 키워갖고 이런 개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우굴에 들어서 여우를 물어오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잔인하다 그래갖고 이제 유럽에서 동물협회에서 유럽 동물협회에서 잔인하다 그래서 이제 많이 막았죠. 그렇죠? 네. 자, 사냥 이후 17세기 세력 각광된 게 뭐다? 자, 5번에는 1번 낚시죠. 그죠? 자, 그러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랬죠? 찾으셔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페이지에. 9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 9페이지. 알아야 돼, 이거를. 응? 반드시 하셔야 돼. 그러니까, 혹시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요, 그냥 어디 가갖고, 버스에서 타고 뭐 지하철 타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책을 놓고 있잖아요. 보셔야 돼요. 저보고 이거 워드 쳐갖고 파워포인트를 작업해갖고 올리라 그러면요.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책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9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 뭐라고 나왔어요? 사냥에서 낚시로 움직이는 게 나왔죠. 그래서 뭐 유럽 문화에서 낚시가 취미로 등장하는 과정은 여가 활동에도 이데올로기적 정당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죠. 그렇죠? 강태공이 누구예요? 중국의 그 주나라를 세운 그죠? 주문공, 그죠? 은나라의 폭정을 이제 끊고 주나라를 세운 이제 주문공이죠. 강태공한테 가서 선생님 뭐 그때 강태공이 이랬대요. 낚시를 하는데 빈 낚시만 놓고 있더래요. 고기도 없는 곳에. 그 낚시를 하면서 세상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의 이치는 다른 거 없어요. 흐르는 물처럼 놔두면 돼요. 왜 댐이 왜 썩어요? 강물이. 댐을 쏘니까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저거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여기다 댐을 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썩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런다는 거죠. 제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마음이 가는 쪽을 그냥 놔두면은 분란이 없단 말이에요, 분란이. 근데 이거를 막는 거죠. 누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힘을 막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 썩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강태용이 주문공이 가서 얘기하니까 간단히 얘기했다는 거죠. 공께서 보십시오. 흐르는 강물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저대로 정치를 하면 된다 그랬더니 주문공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겁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흐르는 물처럼 세상을 정체라는 거죠. 통째라는 거죠. 정치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정치, 통치, 행정을 아세요? 정치, 통치, 행정을 아세요? 네. 이거를 모르면은 현대의 정치를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정치, 통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치를 행정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통치로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자, 답은 몇 번이에요? 낚시예요, 낚시. 9번에 1번인데 여기 그렇죠? 사냥에 낚시한다. 그 다음 보세요. 다음 중 6번 보세요. 다음 중 브리디에가 고급 스포츠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열한 것은 가장 적합한 거라 그랬어요. 보세요. 자, 고급 스포츠의 가장 공통적으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1번이죠. 사적 클럽과 같은 전용 장소가 있습니다. 고급 스포츠의 공통점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밀스럽게 그렇게 만나는 그러한 그 사무실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클럽과 같은 전용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3번에 6번에 1인데 이게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아니? 13페이지에 있어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13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보세요. 이런 사례는 취미 활동의 고상함과 천박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여되어 왔음을 보여주는데 브리디웨는 현재 사회에서 어떤 요소가 취미나 취향을 고급과 저급으로 나눈지를 분석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요걸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죠? 예. 요렇게 해서 한 해 정도 풀면요. 그 다음은 그냥 줄줄 나가요. 왜? 이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아시죠? 자, 그 다음 이제 7번 보세요. 7번은 교과서 2장에 나오는 삶과 취미라고 하는 장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자, 다음 중 발리섬이죠. 빌리섬인가요? 발리섬에서 닭섬에 대한 그래서 심층놀이라는 개념을 통해 합리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이의 속성에 대해 설명한 인류학자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답이죠, 그죠? 문제예요,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기어추예요, 기어추. 그죠? 기어추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에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얘기했는가들은 교과서를 자꾸 보시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번인가 하든가 다음에 문제에서 과연 이 기어추가 그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 계절학기 문제 이게 17년 문제니까 올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7니까. 그러나 작년에 기어추가 나왔다면 올해 안 나오겠죠. 다른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문제라는 게. 자, 이거는 페이지 몇 페이지? 24페이지예요. 자,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요. 문단에 보면은 인류학자인 기어추는 발리섬의 닭섬에 대한 글에서 심층놀이라는 개념을 통해 합리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이의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벤담도 끼워드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교과서를 읽으셔야 돼. 네,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다음 중 조립식 완구의 일종으로 영어의 플라스틱 모델을 일본어식으로 줄여 부르는 용어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다? 8번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프라모델이라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언어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요 종성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종성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 택시잖아요. 걔네들은 택시라고 발음을 못해요. 왜? 이게 종성이니까 종성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음해요? 닭굿이라는 거예요. 닭굿이. 택시를 얘네들은 닭굿이라 그래요. 종성 발음이 안 되니까. 닭굿이니까 닭굿이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뭐래요? 프라모다 이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종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플러스 때문에 종성이 이게 세 개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종성이 안 되니까 요것만 따서 프라모델 그러는 거예요. 프라모델입니다, 답이. 자,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몇 페이지 있죠? 36페이지 있어요. 벌써 36페이지 갔어? 자, 보세요. 보네요. 여기 넣었네요. 여기 참고라고 써져 있는 데 있죠? 프라모델, 그쵸? 프라모델이라는 영어의 프라모스를 일본식 발음으로 줄여 부르는 용어로다. 조립식 완구 일종으로 직접 조리할 수 있도록 조립식 키드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부품을 설명서에 함께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 원래는 영국군의 차량 식별 교육용으로 보완된 것이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 취미 활동으로 정착되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 볼까요? 9번 봐요. 우리나라에서 2004년부터 기업 구매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법정 근로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몇 번이다? 9번에 40시간이죠. 주 5일 근무니까요. 주 5일. 그러니까 58이 40시간이죠. 이런 거는 뭐 시사적인 얘기니까, 그렇죠? 살면서 항상 그 신문에 나온 거라든가 뉴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건 몇 분 했어요? 요거는 37페이지에 있네요. 보니까 보세요.
2000년대 들어서 사회 구성원의 3가지를 높이고 국내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기회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것이 취미 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랬죠.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은 1950년 진행된 근로기준법에서 주 48시간에서 8시간에 이어서 줄어들었대요. 48시간에서 44간.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일주일이 6일이잖아요. 그럼 6, 8이 4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953년까지 53년에 제정된 근로노동법이 토요일도 만땅으로 일하는 거예요. 토요일로요. 5시간 꼬박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을 반나절만 시키자. 그래갖고 48시간에서 44시간이 됐다가 40시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몇 년이에요? 70년 만에 지금 요만큼 줄어든 거, 요만큼. 8시간이. 얼마큼 우리나라가 일을 많이 시키는 나라예요. 그 중요한 걸 이걸 아셔야 돼요. 일을 많이 시키는 만큼 그 많은 생산 효과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경제학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이제 노동이에요. 노동 생산성. 예? 시간과 노동. 그럼 이게 같이 이렇게 비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간을 늘렸는데 노동생은 딱 올라가서 딱 정체가 돼버리는 게 그냥 딱 여기서 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 자꾸 사람만 그냥 붙잡아두고 자꾸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는 적게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물가는 오르는데 물가 올리는 만큼 금리가 올라가야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 그 기준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죠. 지금 58이 40시간이에요. 요것도 아마 줄어들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 볼까요? 37번, 10번 보세요. 10번에 보면은 다음 주 우리나라 2014년부터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 그날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을 하도록 한 제도의 명칭이에요. 가장 적합한 것은 뭐죠? 대체휴일이죠. 대체휴일. 자, 그죠? 예. 요거는 페이지 몇 페이지죠? 38페이지에 있어요. 38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봐봐요. 그죠? 여기 38페이지에 쭉 보면 그 대체휴일이 있죠. 2014년부터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 그냥 그날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을 시행한 것도 여가 활동의 중진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음 중 인라인 스케이팅, 프리스타일 자전거 등 같은 빠른 스피드와 위협을 즐기는 스포츠를 가리키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 이런 거는 극한 스포츠라고 그러죠. 극한 스포츠. 그죠? 예. 극한 스포츠라 그러죠. 위험한 스포츠는 아니에요. 극한 스포츠란다. 극한 스포츠. 그렇죠? 예. 극한 스포츠. 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건 이거 40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이렇게 40페이지 보면 극한 스포츠 있죠? 예. 꼭 이렇게 다시 찾아서 반드시 눈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소리 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12분 보세요. 칙센트 미하이가 3이 고정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죠? 몰입이죠, 몰입. 그죠? 몰입이에요. 그죠? 네, 몰입입니다. 자, 이거는 44페이지를 보세요. 44페이지. 여기 보면요. 그죠? 44페이지. 소극적 여가에서 적극적 취미라는 분이죠.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중간에 보면요. 몰입에 대한 이론가인 칙센트 미하이에 따르면 몰입이란 3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그 학예 계절 기출 문제를 풀어봤어요. 몇 번까지? 12번까지. 요게 이제 제 3장까지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4장을 쭉 풀어서 마지막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